여러분이 짓는 다양한 표정들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학습된 것일까요? 여기 평생 동안 표정을 연구해온 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1934년 미국 워싱턴 한 가정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소아과 의사, 어머니는 변호사였는데요. 얼핏 보기에 유복한 가정이었던 아이의 집안은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냉정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고, 어머니는 극심한 우울증과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족의 배경 때문에 집안의 분위기는 늘 삭막했습니다. 가정 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가족 구성원들 모두 알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런 사실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세월이 갈수록 가족 내의 분위기는 어두워져 갔죠. 그리고 세월이 흘러 아이가 14살의 소년이 되었을 때 이 가족들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우울증과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아이의 어머니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었습니다. 감수성이 풍부한 소년에게 이 사건은 엄청나게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소년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 소년의 어머니는 소년에게 도움을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이 어머니의 요청을 받았을 때 소년이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애초에 심각한 우울증에 사로잡힌 어머니에게 평범한 14살짜리 소년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소년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는데도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인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었거나 어머니의 심각한 상태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면 어머니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믿음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부터 소년은 그의 어머니처럼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들의 고통과 심리를 알아차리는 방법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믿은 거죠. 이러한 소년의 관심은 결국 소년을 심리학자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처음에 그가 대학에서 관심을 가진 것은 집단치료였습니다. 집단치료는 1:1 치료와 다르게 다양한 사람들이 감정을 교류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집단치료에서 그는 특이한 현상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말로는 괜찮다고 말하면서 찰나의 순간 눈가가 떨리거나 입꼬리가 내려가는 등 말하는 것과 다른 표정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언어나 표정으로 자신의 감정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지만 비교적 무의식적인 영역인 미세한 표정까지는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 표정을 미세표정이라고 이름짓고 미세표정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세표정은 소년 시절 그에게 고뇌를 안겼던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세표정으로 표현을 하지 않거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연구는 군생활을 통해 현장에서 증명되고 실버 톰킨스라는 표정 연구의 선구자와의 만남을 통해 조금씩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의 표정 이론에 대한 반론이 제기됩니다. 표정은 미디어에 의해 학습되었을 뿐이고 문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표정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알 수는 없다. 이는 그동안 그가 해온 표정 연구의 신빙성을 흔드는 주장이었습니다. 심리학자는 표정은 타고나는 것이며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운명이 아직까지 닿지 않은 곳으로 와서 사람들의 표정을 연구하자. 그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표정을 짓는다면 내 이론이 증명되는 거야. 심리학자는 기대감과 긴장감을 품고 당시 다른 문명이 단 한 번도 닿지 않았던 파푸아뉴기니 섬의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떠납니다. 과연 파푸아뉴기니 섬의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심리학자의 이론은 맞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른 문명이 단 한 번도 닿지 않은 파푸아뉴기니 섬의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감정에 같은 표정을 짓고 있다는 것이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이 위대한 심리학자의 이름은 폴 에크만입니다. 폴 에크만은 얼굴의 심리학이라는 책의 저자로도 유명합니다. 폴 에크만의 이론은 현재 우리 사회의 심리, 범죄, 마케팅,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정으로 사람의 감정을 읽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선 이 이야기를 하려면 감정의 역할이 무엇인지부터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감정을 왜 느낄까요? 폴 에크만을 비롯한 심리학자들은 감정을 우리가 환경에 적응하고 생존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진화된 결과물이라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위험을 경고하는 역할을 하고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은 생존에 유리한 행동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뱀을 보고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먹는 것, 휴식하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등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기쁘지 않다면 인류가 계속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이처럼 감정은 인류의 생존을 위해 우리 안에 깊이 자리 잡은 본능입니다. 우리 뇌는 생존에 대한 본능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의식을 거치지 않고 몸으로 먼저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반응해야 생존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감정은 빠르게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감정이 가장 잘 드러나는 표정도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순간의 감정은 뇌를 거치지 않고 눈빛과 표정으로 빠르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표정을 잘 숨기는 사람들도 제어하지 못하는 표정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것을 읽어낼 수 있으면 사람들의 심리를 읽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정과 표정은 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이것 역시 우리의 생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친구와 숲속을 거닐다가 뱀을 마주쳐서 두려운 감정을 느꼈을 때 생존 확률을 높이려면 서로에게 빠르게 그 사실을 전달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럴 때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이 표정입니다. 아까 앞에서 알아봤듯이 우리 뇌는 생존을 위해서 의식을 거치지 않고 몸으로 먼저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얼굴의 근육은 감정과 관련된 정보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대에게 전달하기에 매우 적합한 근육입니다. 이것이 오랜 세월에 거쳐 표정이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발달해온 이유입니다. 위험을 알리는 경우 말고도 표정은 다양한 감정의 소통수단으로 쓰이는데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생존을 위해 서로 협력하고 신뢰하려면 공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협력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의 기본입니다. 우리는 표정을 통해 서로의 감정을 빠르게 공유하면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언어를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고요? 물론 표정이 언어만큼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언어가 발달해온 것은 고작 5만 년에서 10만 년 전입니다. 표정은 언어가 발달하기 훨씬 이전부터 소통을 위해 사용되어 왔습니다. 언어보다 더 우리에게 익숙한 소통수단이라는 뜻이죠. 게다가 메라비언의 법칙에 따르면 언어가 의사소통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7%라고 합니다. 비언어적인 소통수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93%라는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도 표정이 포함되어 있는 시각적 요소의 비율은 무려 55%입니다. 상대방의 눈빛, 입모양, 눈썹 모양 등 우리는 생각보다 표정으로 많은 정보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적 요소가 많이 개입되는 언어와 다르게 표정은 의식을 거치지 않고 감정을 담아내기 때문에 속마음을 읽기에 매우 적합한 소통수단이죠. 그래서 폴 에크만이 표정을 가지고 속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얼굴 움직임 해독법이라는 방법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얼굴 움직임 해독법에 의하면 사람이 슬픈 감정을 느낄 때는 눈썹의 안쪽이 서로 가까이 모이고 입꼬리가 내려가며 눈꺼풀에 힘이 빠져 눈이 이완됩니다. 턱근육이 긴장되어 아랫입술이 약간 튀어나오거나 떨리기도 합니다. 또한 기분 좋은 감정을 느낄 때는 입술의 양쪽 끝이 위쪽으로 당겨 올려지고 양쪽 뺨이 올라가며 눈 아래 근육이 수축해 눈이 약간은 작아집니다. 이에 따라 눈 옆에 까마귀 발 같은 주름도 생깁니다. 특히 이 주름은 통제하기 어려운 근육이라 가짜 웃음과 진짜 웃음을 구분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표정이 감정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면서 표정과 감정에는 깊은 연결고리가 생겼습니다. 이 연결고리에 의해 표정이 속마음을 드러내는 것처럼 표정 역시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안면 피드백 효과라고 하는데요. 원리는 이러합니다. 우리가 웃는 표정을 지으면 웃는 표정에 대한 정보가 뇌로 전달됩니다. 뇌는 이 정보를 받아 우리가 지금 긍정적인 상태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상태에 어울리는 엔돌핀이나 세로토닌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웃는 표정이 실제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의 표정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표정이 오랜 시간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쓰여옴에 따라 상대방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하기 위해서인데요. 심지어 공감과 이해를 위해 상대방의 표정을 무의식적으로 모방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우리가 표정이 어두운 사람을 보면 기분이 좋지 않은 것도 배우들의 표정 연기에 감동을 받고 어느새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는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이를 거울 효과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표정은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다. 우리의 감정은 생존을 위해 발달되어 왔다. 그리고 감정은 표정을 통해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내가 짓는 표정에 따라 나와 타인의 감정이 영향을 받는다. 정리가 되셨을까요? 이제부터 제가 이 긴 이야기를 시작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하루에도 수많은 무표정한 얼굴들을 만납니다. 표정이 우리의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러한 표정은 사람들의 마음을 경직되게 만듭니다. 게다가 우리는 서로의 표정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좋지 않은 표정은 서로의 감정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무의식적으로 짓는 안 좋은 표정들이 서로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부터라도 입꼬리와 두 뺨을 올려 웃는 표정을 지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웃는 표정은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거울 효과에 의해 우리의 행복한 표정을 본 주변의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들의 밝아진 표정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긍정적인 순환구조로 이어집니다. 미소가 세상을 밝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너무 꿈같은 이야기인가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여러분들 주변에 늘 웃는 표정, 이른바 웃상을 가진 사람이 한 명쯤은 있지 않나요? 웃상을 가진 사람들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이는 우리가 웃는 표정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받아 기분 좋은 감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가끔 미소를 짓는 친절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행복한 기분을 느끼게 되지 않나요?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미소를 지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무표정한 얼굴 대신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세상 사람들의 얼굴이 좀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표정으로 사람들의 속마음을 읽는 법이나 사람들의 감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폴 에크만의 얼굴의 심리학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께 사유할 거리를 올려드리는 사유식탁이었습니다.